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관리기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리기법. 원래는 저 개요하고 관리기법을 묶어가지고 제가 보통 한 강의로 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설명을 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느라고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일단 여러분들의 수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기법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그냥 문제가 풀리는 정도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 관리기법 자체를 지금 수업을 안 듣고 확 건너뛰려고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관리기법에 해당하는 거 주로 이 파트를 정리를 할 때는 대부분 다 뭐 용어예요. 용어입니다. 얘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이런 용어들을 묻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어다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라고 하는 걸 뽑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필기 때는 보기에 주어지는 거니까 개념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명을 할 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 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세 번째 공사 시공 방식, 계약 방식에서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내가 특징이라고 하는 파트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건 예제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기법도 마찬가지 용어에 관한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개 묻게 되니까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씨라고 되어 있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씨 뭐 이렇게 하면 되면 이렇게 뭐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들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뭐냐 화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 돼요. 화 이씨화. 이 이씨화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단은 뭐냐면 영역을 뜻해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의 영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설계가 끝나면 시공자한테 이제 발주를 하고, 뭐 여기도 이제 계약을 하겠죠? 포함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시공을 할 겁니다. 시공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래요? 하자 보수도 하고 그 다음 뭐 사용도 하겠죠. 그래서 사용이라고 하는 걸로만 정리를 할게요. 사용.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자 보수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재개발이다라고 하는 걸로 갑니다.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쭉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이거를 건물의 생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건물의 생애에 해당하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요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건축 시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단 시간 내 최저의 비용을 가지고 구현하는 학문이라 그랬죠. 그걸 거기서 설명을 드리지 다 못하고 뒤에 가서 제가 좀 약간 보완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설계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시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공에 따른 거 뭐 하자보수 이런 것도 안 할 때죠.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시공자가 최단 시간 내에 최저의 비용으로 공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용을 할 때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하자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나라도 정하죠. 이 건물은 몇 년까지에 해당하는 우리가 뭐다? 하자보수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시공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게 없을 때 내가 비용을 무조건 낮게 공사를 해도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보면서 여기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시공자가 이제 입장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만큼 넓혀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넓혀서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조건 비용을 낮추는 것보다는 비용을 어느 정도 내가 올려서 이쪽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낮추는 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서, 즉 범위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최단 시간과 최저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하나 배울 게 뭐냐면 턴키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한 업체한테 내가 설계부터 이렇게 이 영역을 다 한 군데가 다 맡긴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설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얘를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뒤로부터는 우리가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설계는 시공관계는 전혀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설계하는 사람은 사실은 도태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창을 내가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름답게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기 위한 창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비용도 많이 높아질 거고 하자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한 개 회사가 딱 짓게 되니까 지금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너무 내 편의 위주로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공비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하자도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올리고 이렇게 비용도 내가 조금 올려서 천천히 제대로 된 설계 뭐 이렇게 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유지관리 비용이 낮아지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시공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요만큼이었다면 지금은 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최단 시간 내 최저의 비용,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최단 시간 내 최저의 비용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최단 시간 내 최저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시공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건축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기 시공에 관한 과목을 정리할 때 어떤 문제든지 건축주보다 시공자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틀렸다. 건축주보다 설계자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틀렸다. 다 틀리는. 무조건 건축주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우리가 뭐다? 관리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변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범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슈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엔지니어링하고 컨스트럭션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슈화에 대한 것들은 시험에 딱 하나뿐이 안 나와요. 뭐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인데 다음 중 이슈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 범위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객관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언뜻 보면 쉽지만 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 어렵고 쉬우냐라고 하는 거를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셔야 해요.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뜻에 맞춰서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지선다니까 네 가지 중에서 가, 나, 다, 라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거를 찾으시오. 아니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읽어보니까 다 틀려 답이 없네. 이러고 나면 안 돼요. 일단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물론 그게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장에 가서 저게 나온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걸 골라놓고 나와서 여러분들 따져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기로 주어진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맞는 것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슈화가 시험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것만 설명하는 게 가번, 여기서 설명하는 게 나번,
여기서 설명하는 게 다번, 여기서 설명하는 게 라번. 그러면 범위를 가장 넓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아울러 결론이 뭐가 나요? 저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은. 내가 저걸 가지고 책임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역을 하나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범위를 가장 넓게 설명을 하고 결론이 뭐다? 시공하는 거 아니에요?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영역을 하나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면 그게 맞는 답이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객관식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제가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문제를 더 풀어가는 요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화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고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VE. 이 시공총론 관리기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한글로 직역을 해버리면 얘는 우리 뭐라 그래요? 가치공학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 V, Value Engine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걸 우리 뭐라 그래요? 가치공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치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 그렇죠? 어떤 행위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일까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거는 상대적일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 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졌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빵도 나오고, 뭐 빵이 카페랑도 막 공장화되는 그런 대형 건물에 많이 입주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비싸더라도 작고 예쁘고 맛있는 빵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빵 한 개를 가질래? 아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빵 여러 개를 가질래? 그러면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를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는 작고 이쁜 것보다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을 먼저 선택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치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저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얘를 수학적으로 풀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얘를 내가 가치를 수학적으로 풀어내겠다라고 지금 덤볐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 방법을 내가 도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떤 걸로 갈 거냐? 내가 무한적, 여기다가 내가 상가함수를 도입하고, 미적분 해가지고, 인테그랄을 도입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를 내가 도입을 할 때는 하나의 거의 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식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물어요. 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C분의 F,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코스트, 그래서 얘는 뭐예요? 비용에 관계되는 내용들이고, 얘는 뭐예요? 우리가 기능에 관계되는 거야, 기능. 그렇죠? 우리가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술하고는 다르죠. 미술은 보기만 하면 돼요. 건축물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용도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어떻게 돼요? 낮춰야 되고, 기능은 만족시키는 이 하나의 식으로 내가 뭐를 하겠다? 가치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E에 대한 것을 식으로 정의하라 그러면 C분의 F예요. 다른 건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겠다라고 해서 저와 같은 내용들로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가면 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쓰기 위해서 암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 요소니까 이렇게 기능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가치를 향상시켜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원가 관리예요. 원가 관리. 이렇게 해서 원가를 내가 관리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리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필기에서는 이런 정도만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해서 다음 중 V를 맞게 설명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게 이제 실기 때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인데 필기 때도 살짝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했고 가치를 내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이게 지금 분수식이잖아요. 그렇죠? 분수식입니다. 분수식이니까 내가 분자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분모를 줄이면 그 가치가 커지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4분의 2라고 써놨습니다. 원래 4분의 2였는데 얘 숫자를 줄여봅시다. 얘를 3분의 2 어떤 숫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 2분의 2 그럼 어떤 숫자가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큰 겁니다. 결과된 값어치가 크게 나오면 우리가 뭐다?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으면 가치가 향상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줄여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개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나중에 실기 때 가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렇게만 정리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큰 도면 중에서 아주 일부 작은 부분을 제가 하나를 따옵니다. 일부러 아주 작은 누구나가 봐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의 평면들을 보니까 한쪽 구석에 여기에 뭐예요? 여기 창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만 콘크리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문이 지금 이렇게 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문이 나 있는 겁니다. 자, 창고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 도면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창고에 대해서 건물을 보니까 여기 콘크리트 위에다가 내가 시멘트 모르타르를 23mm 두께로 바르고 위에다가 내가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 걸로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V라고 하는, 즉, 뭘 한다? 관리죠. 관리를 찾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시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건축주 입장이라 그랬어요. 건축주 입장. 그 개념 여러분 절대 잃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감선이 하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대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방법을 제가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예요? 창고의 기능을 내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저거를 정해야 돼요. 이 기능은 내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창고가 어떤 거를 내가 보관하겠냐에 따라서 저 용도는 달라집니다. 그냥 내가 그냥 아무거나 막 종이나 쓰레기나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버리는 거다. 그럼 별반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기류 같은 거, 우리가 쓰는 책걸상을 보관한다. 그럼 최소한 바닥의 면은 평평해야 되고 벽도 평평한 상태로 해서 공간을 최대화시키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 집기를 보관하는 용도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무집기를 보관을 했어요. 이 용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써요. 자, 일단은 바닥은 어떻게 한다? 바닥은 평평해야 된다. 그렇죠? 자, 벽은 자, 수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수직으로 똑바로 서야 되죠. 그래 보는 거고. 자, 천정도 처짐이 없이 얘도 평평하게만 하면 된다. 그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을까? 없다라는 뜻이죠. 공기조화 설비를 해서 집진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에 해당하는 어떤 부품을 보관한다. 그럴 때도 환경이 달라지겠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에 해당, 의약품을 보관한다. 그러면 세균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의 용도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는 일단은 요 용도로는 요렇게 우리가 기능을 쭉 뽑았어요. 기능을 뽑았죠? 이 기능을 뽑아낼 때, 얘가 주어고
그러니까 서술어입니다. 갑자기 영어 공부하는 거 같죠. 주어와 서술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능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쭉 뽑아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얘를 기능 개통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목적이죠. 이렇게 공간에 따르는 기능에 따르는 것을 쫙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에 그려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뽑아놓은 거예요. 내가 얘를 건드리겠다,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얘를 내가 다시 기능을 좋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한다? 유지하겠다는 거야. 기능을 유지하면서 내가 뭘 하는 거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내가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뭐야? 비용을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을 하나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의 두께를 줄일 수 있냐? 그럼 못 줄이겠죠. 그럼 원래는 저대인 거니까 그럼 그대로 갑니다. 그럼 얘는 그냥 놔뒀어요.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거 그냥 놔뒀으니까 놔두고 요거를 가만히 봐요. 자, 시멘트 모르타르를 24mm 두께로 내가 바른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미장에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초벌, 재벌, 정벌로 나눠서 3번을 바르게 되고 한 번 바르고 2주간의 존치기간을 뒀다가 한 번 바르고 또 보수를 하고 바르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바른단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자, 그럼 요 부분을 내가 요 기능을 만족시키면서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치는 딱 정해져 있고 두께가 24mm인 대체 재료를 찾아보자. 자, 여기에 내가 돌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돌을 붙이게 되면 24mm 돌을 붙이면 마감이 필요 없다. 그래, 돌도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뭐 있어요? 석고보드를 내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 석고보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붙여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안을 쭉 찾아내요. 그렇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유지했지만 비용을 낮추기 위한 안을 쭉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24mm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용이 보니까 3,000원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근데 돌은 1제곱미터를 붙이니까 돌의 금액도 비싸지만 시공비도 비싸지더라. 얘를 보니까 4,000원이더라. 우리 찾는 게 뭐예요? 비용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떠는 겁니다. 그럼 석고보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1제곱미터에 내가 두께 24mm를 하게 되니까 얘가 2,400원 정도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얘를 내가 써서 요거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비용은 내가 어떻게 해요? 1제곱미터당 600원씩 줄일 수 있죠. 얘를 내가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도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시공자 입장에서 보니까 얘를 바꾸게 되면 여기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도면을 어떻게 바꿔주시겠습니까? 바꾸면 되죠. 얘가 여기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바꾸면 뭐가 일어나요? 설계 도면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저걸 설계 변경이라고 그래요. 설계 변경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라고 하는데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비용이 변화가 있어서 과정이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안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찾을 때는. 그래서 V를 적용할 때는 이 앞쪽에서 내가 찾아서 하면 과정도 쉬워지고 뭐가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과정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V를 할 때는 시공 과정에서 하는 것이 설계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러면 틀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시공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설계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도면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자들이 모여서 설계자들이 그런 거 잘 못 찾으면 우리 아까 했던 뭐예요? CM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한 것보다 당신들은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 그러니까 CM은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도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니까 2,400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제곱미터 6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뭐다?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400원, 2,500원, 2,600원, 2,700원, 2,800원, 2,900원까지는 무조건 바꿀 겁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3,000원이 됐어요. 이렇게 3,000원이다. 비용이 같네? 그럼 바꿀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1차적인 관리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모르타르를 붙이게 되면 최소한 내가 사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두고 다음 작업을 해야 돼. 얘를 발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내가 오늘 붙이고 내일 퍼티 정도 먹여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끝날 수 있어요. 한 3, 4일이면 내가 끝날 수가 있어요. 공사 기간을 내가 무려 한 달 가까이 내가 줄일 수가 있죠. 같은 비용에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전체 간접비에서 비용이 빠집니다. 어렵죠? 그거를 배우는 게 여러분 나중에 공정관리다라고 하는 쪽에서 배우게 돼요. 필기 쪽에서는 거기까지 안 나갑니다만은 실기 쪽에서 그렇게 가는 과정으로 찾는 것을 살짝 맛은 봅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르는 것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에 따르는 것도 같이 수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3,000원이다라고 하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일단 그 과정은 뺀다 그랬어요. 자, 2,400원에 해당하는 것을 찾았으니까 이걸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찾으면 뭐예요? 이런 방법으로 찾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쉽죠? 이렇게 정리하면 외울 게 없죠? 제가 시공은 항상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외울 게 없다. 근데 이해를 안 하면 얘를 무작정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가치가 가장 커지는 방법은 극대화되는 방법은 저런 방법으로 내가 비용도 낮추고 기능도 내가 향상시킬 수 있는 안을 찾았다. 여기서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공간을 내가 키워가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굳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23mm까지를 해서 두께를 내가 공간을 줄일 필요가 없지 않냐. 얘를 내가 어떻게 그냥 한 12mm 정도로만 해도 얘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기능이 더 좋아진 거죠. 이렇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따져서 기능을 최대화 시켜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비용을 내가 줄일 수는 없지만 저렇게 기능을 키워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 또한 뭐예요? 가치가 향상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저 세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화살표로 시험 문제 안 나오죠? 말로 풀어 나오는 거니까 분자와 분모에 따르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용을 줄였어요. 그렇다면 비용 절감액이 큰데 여기 기능에 따르는 것들이 약간 줄어들더라는 거죠. 자, 반대로 내가 기능을 크게 향상을 시켰더니 비용이 약간 상승돼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화살표의 크기가 다르죠. 자, 비용을 하락시킨, 비용을 절감한 가치폭보다 기능의 가치가 더 작게 떨어지면 요거 값도 커지는 거라는 뜻이고, 기능에 해당하는 가치를 향상시켰는데 비용의 가치가 증가되는 폭이 작을 때 이것도 향상된다는 뜻이에요. 실기 때는 얘를 한글로 다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 필기 때는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몰라도 돼요? 5가지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낼 때 그 출제자들은 그 문제가 논란이 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답이 맞냐 이렇게 절대 묻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를 뒤집어서 답으로 만들어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가, 나, 다, 라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것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거,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문제를 냅니다. 여기가 많자 적으냐 이렇게 몰라도 돼요. 가나, 다라 해서 사지 쓴다니까 가나, 다라 해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거의 장담이 없어요. 그 내용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문제에 따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저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다 있는데 설명이 다 맞아요. 그럼 얘가 무조건 답인 거죠. 그렇죠? 그게 답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기 때 가서는 써라라고 나와요. 이 부분이 아니라 몇 가지를 써라. 3가지를 써라 그럼 얘만 쓰면 되는데 4가지를 써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그건 이제 실기 때 가서 고민합시다. 그럼 실기 때 가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내가 V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내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기 때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게 글씨로 이렇게 풀어진 지문일 때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요 식을 이렇게 물어요. 그냥 이거 식을 묻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러면 저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장 혼동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비용하고 기능이라는 것은 알아요. 가번에 이렇게 FC 이렇게, 나번에 이렇게 VE 이렇게, 다번에 EV, 라번에 이렇게 CF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나 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은 틀려도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이건 공부 안 하신 분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얘나 얘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답을 라번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계획, 그렇죠? 시공, 그 다음에 구조, 설비, 법규, 이걸 한꺼번에 다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막 구조도 봤다가, 계획도 봤다가, 시공도 봤다가 막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난 분명히 C분 F였는데 갑자기 혼동되기 시작을 했어요. F분의 C인지 C분 F인지 이러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문장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행위는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행위는 뭘 한다? 광고를 한다. 광고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CF라고 한다. 그럼 분수식을 쓸 때는 C분의 F 이렇게 쓰면 되죠. 선생님, 네. 저는 항상 분수식을 쓸 때 이렇게 써왔는데요.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본인한테 일일이 개인적인 습관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도 광고 CF, 광고 CF 얘는 가치는 광고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혼동되는 부분에까지 여러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우리 교재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번호 순서는 조금 약간 다르지만 기능계통도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거 아까 설명을 했어요. 기능계통도 주어하고 이렇게 서술어로만 돼서 아주 간단하게 기능을 나열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기능계통도다라고 하는 거고, VE에서 내가 기능을 정리할 때 저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와 같은 기능계통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밑에 VE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고에 따르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고에 따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 기법, 그죠? 관리 기법을 내가 적용을 시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고 개념이라고도 하고, 교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기본이라고 돼 있죠.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사용자 중심이어야 한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사용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적용을 할 때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사용자 중심이어야 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사용자 중심이어야 된다. 이런 뜻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건축물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능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선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얘만 생각을 하고 비용은 무시해라가 아니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우선적으로 먼저, 공간을 확 줄일 수 없으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죠.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안을 찾아보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아까 제가 작은 창고의 개념 하나를 설명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이걸 할 때는 팀 혹은 이거를 전사적 사고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개인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런 방법이 좋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여러 개의 사람, 여기 전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전체의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가치의 향상을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고를 정리할 때는 창의적 사고를 가자. 예전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창의적 사고에 해당하는 걸로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관리기법에 해당하는 부위를 그냥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용들이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그렇죠? 쉬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교재 거기 테마 선정의 기준 효과. 수량이 많고 반복 효과가 크고 공사 절감액이 크고 개선 효과가 크고 하자가 빈번한 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냐만 찾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뭐다? 테마를 선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라는 거죠. 하자가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정을 한번 바꾸어 놓으면 거기서는 어떻게 계속적인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 분리해 가는 것들은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나중에 실기에 가면 여기 이제 순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 때는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CM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개요라고 하는 파트에서 CM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죠. 이거는 자, CM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정리를 하니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예요. 컨스트럭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이시화에서 나오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C라고 하는 요 부분이 시공이라고 하는 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전체가 다 되어 있는 이시화되어 있는 거. 이시화는 뭐라 그랬어요? 한 개의 영역으로 다 확장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이시화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뭘 한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 그래서 CM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그냥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통합 관리다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통합 관리다. 그러니까 여기 통합의 의미는 이시화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고 여기 관리의 의미를 아시겠죠? 관리는 뭐라 그랬어요? 설계자처럼 직접 도면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시방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시공자처럼 공정표를 작성하고 내가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관리만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M은 거기 정의다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등장을 하죠. 여기 정의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CM은 요거죠. 전체에 따르는 우리가 통합 관리다라고 하는 걸로만 정리를 돼서 요 설명이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저렇게 판단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감리자의 업무도 물었지만 여기 CM의 업무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CM의 업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관리예요. 관리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용들을 설명하면 된다. 보기가 주어진다 그랬죠. 보기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저 수량 산출. 이게 CM의 업무일까요? 아닐까요? 수량을 산출하는 것은 설계 수량일 땐 설계자가 할 거고 시공 수량일 땐 시공자가 하겠죠.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량 산출에 따른 관리.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붙으면 이제 CM의 이와 같은 업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공정관리. 이 공정관리는 시공자도 합니다. 시공자도 하죠. 공정관리를 해요. 공정관리를 합니다. 아울러 CM도 해요. 관리가 붙었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공정표 작성. 이건 아니죠. 공정표 작성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르는 것은 관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정표 작성 그럼 뭐요? 시공자가 하는 거고 관리자가 붙으면 이제 CM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범위가 저렇게 넓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 중 CM의 업무가 아닌 것을 하면 이렇게 관리자가 붙은 건 전부 다 CM의 업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다? 우리가 설계자나 시공자가 하는 역할을 보기에 주어지면 그건 CM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CM의 업무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이제 교재에 쭉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C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 업무가 굉장히 많겠죠. 그걸 우리가 암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우리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가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를 물을 수 있다. CM이 해당하는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 본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그 필기시험 준비 요령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묻는다 그랬어요? 장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물을 때는 앞으로 시공에 대한 모든 내용뿐만이 아니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대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막 교재 많죠. 설비다 그러면 설비의 수조가 뭐 상향에 내가 수조를 두느냐, 지하실에다가 수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장단점들이 막 있고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암기를 하는데 이런 건 암기를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비교해야 되는 대상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교하는 대상. 그냥 제가 항상 분필을 들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하나의 분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분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아마 바로 설명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노란색의 분필이 왼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분필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물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얘보다 길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무슨 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찾으려면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교 대상을 찾는 게 얘가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뭘로 표시를 해놨어요? 종류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어떤 거든지 다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에 따른 종류는 4가지가 있다면 4가지를 서로 상호 특징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문해서 제 머리가 길습니까? 길어요? 짧아요? 라고 물을 때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배제하고 남자로서 묻는 거지 이걸 남녀를 포함해버리면 길다 짧다를 얘기 못하죠. 저보다 짧은 여성분들도 있고 저보다 머리가 긴 여성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들한테 비교하면 제가 머리가 길기 때문에 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만큼 배제를 한 거죠. 그럼 제가 물을 때는 남자로서의 머리가 어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공사라고 하면 이제 땅을 팝니다. 터파기 중에서 이렇게 지하 연속벽이다라고 하는 걸 묻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하 연속벽에 해당하는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엇을 했냐면 얘는 뭐다? 터파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터파기를 여러분들 쭉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픈컷이다, 그 다음에 버팀대다, 어스앙카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렇게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특징을 물을 때는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대상을 찾는 거고 시공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들을 정리할 때는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종류입니다. 저걸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있지 이렇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 다시 제가 토공사 쪽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엄청 또 쉬워집니다. 콘크리트에 가서도 마찬가지 혼화재료 내용 정리할 거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그냥 답이 돼버리는 거야. 필기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CM이다라고 하는 거에 특징을 내가 파악하려면 무언가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그럼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건설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잠깐 왼쪽으로 당겨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천천히 왔는데 자, 뭐 이 정도 됐으면 아마 카메라 감독님이 따라왔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건설 관계자를 할 때 건축주가 있고 이 사람의 직접 설계와 시공자를 선택을 하고 뭐 설계는 어떻게 해달라, 시공은 어떻게 해달라, 그다음 금액은 어떻게 하자라고 한 요것과 CM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주로부터 받아서 직접 컨트롤하는 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을 할 때 CM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특징에서 비교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축주, 설계, 시공자를 이 사람이 건축주가 직접 컨트롤을 하는 경우하고 건축주가 설계, 시공자에 대한 것을 컨트롤하지 않고 뭐래요? CM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한테 일임을 한 거고 일임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훨씬 더 건축주한테 유리할까요?
건축자는 훨씬 유리한 건 뭐다? 이거겠죠. 건축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CM에 해당하는 것들의 특징을 물으면 그냥 전부 다 장점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만 있다.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설계자하고 시공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관리하는 이 사람한테도 내가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증가가 될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공사비가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절대 ECM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처럼 우리가 VE라고 하는 가치를 통하거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 원가 관리 기법, 아직 정리는 안 났습니다.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도면을 바꾸고 공사의 시공 방법을 바꿔서 여기 CM이 하면 무조건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처음에 CM이 막 우리가 그 외국에서 유행하고 이럴 때는 한 번 진행했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을 100이라고 보면 30%를 절감한 게 아니라 70%를 절감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M에 따른 특징이 시험 문제 필기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끝납니다. 나쁘게 설명하면 우리가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휘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잘못해버리면 잘못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실한 것만 단점이지 나머지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해야 돼서는 뭐다? 전부 장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손쉽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뭐를 설명했어요?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는 비교해야 되는 대상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CM에 우리가 종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CM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봤을 때 여기 CM 4P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CMN 리스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CM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비용만을 받기 위한 감리를 하는 방법. 그다음 여기는 어떤 위험을 내가 안고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용을 요거는 요 종류는 CM이라고 전문가 집단이 비용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비용이 정해진 정액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받는다는 거죠. 딱 정해. 당신한테 내가 뭐 2억을 줄 테니 공사를 관리해 주셔. 이런 거고. CMN 리스크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건축주가 얘기하겠죠. 나는 이 건물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해서 다 완벽하게 짓는데 나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을 할 겁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100억보다 비용을 더 절감을 시켜준다면 그 절감액에 해당하는 60%를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 입장도 좋겠죠. 비용이 절감이 안 되면 내가 신경이 안 쓰지만 공사가 완료가 될 거고 비용이 절감됐는데 그 사람한테 비용을 주고도 나한테 남을 거라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CM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성과급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권한까지 줘야 돼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계약의 업무까지를 일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계약을 하는 거죠. 만약 비용이 증가가 되면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어떤 이면적인 계약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비용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한다? 정해진 금액을 주느냐 아니면 일한 만큼에 따른 성과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CM4P 방식과 CMN 리스크 방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업무 범위에 따르는 종류예요. 업무 범위에 따르는 종류다.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비용에 따르는 종류. 여기다는 제가 타이틀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에이전시 CM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뭐다? CM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CM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디부터 진행하냐면 저기 라이프 사이클에서 봤을 때 설계부터 쭉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보면 설계부터 뭘 하는 거예요? 그죠? 통합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설계부터 쭉 이루는 과정부터 하는 걸 우리가 에이전시 CM이다 라고 하고 XC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얘는 우리가 익스텐디드 CM이라고 그래요. 범위를 확장했다. 여기서부터 쭉까지 가는 거니까 확장하면 어디로 가요? 이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CM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오너 C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너가 뭐예요? 건축주죠. 건축주죠. 건축주가 뭐예요? 통합관리한다는 거죠. 아, 얘는 뭐야? 아, 건축주도 같이 참여를 해서 내가 관리하겠다. 왜? 나 시공기술사야. 그래서 나도 좀 알아. 그러니까 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너 CM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GMP CM이다. Guarantee Maximum Price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거는 뭐예요? 아, 성과급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당신한테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거는 뭐예요? 아까 요거는 전부 다 뭐 관리 업무만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계약 업무까지를 우리가 같이 첨가된 상태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여기도 계약이고 여기도 계약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중 CM이 계약 업무까지 해서 같이 일을 진행하는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보기에 두 개가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구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 두 가지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이 전체에 관한 설명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CM에 따르는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 CM의 관계에서는 예전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요즘 이제 2000년도 후반에 2010년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는 이게 많이 보편화돼서 그런지 약간 그 출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추세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V다, CM이다 이런 걸 설명을 했더니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저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까지가 이해가 되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면 일단 그냥 그대로 설명만 듣고 패스 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기법에서 네 번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 이시화에서 기획에서부터 재개발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건물의 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의 생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뒤에 C자가 이렇게 붙어요. 요거는 뭐예요?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생애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애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생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기획, 계획, 설계, 발주, 시공, 사용, 재개발에 이르는 저와 같은 비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게요? 초기 투입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기 투입비. 그 다음 사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유지관리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대부분의 교재들이나 보면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요. 이게 물이고, 이렇게 물이고, 이 물 바깥으로 요만큼의 땅, 섬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얘를 초기 투자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초기 투자비고, 지금 밑에 잠겨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걸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운영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이렇게. 어떤 건물이든지 초기 투자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 비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관리를 써서 여기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단순화 이렇게 시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화 시켜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건물을 하나 짓는다. A라고 하는 회사는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요만큼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B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그래프의 길이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만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C라고 하는 회사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제가 흰색으로 본 게 초기 투자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가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거 짓는데 A, B, C 세 개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한다? 당연히 다 A라고 하는 회사를 선정하겠죠. 왜? 내가 투입되는 비용이 작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만 지금 따진 거예요? 초기 투자비만 가지고 따져놓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수명을 20년을 내가 보고 있다. 20년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얘는 이만큼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얘는 이만큼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얘가 이만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얘가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 비용을 합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하고 나면 어떤 걸 선택을 해요? 얘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겠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20년 전에 내가 요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유용하게 썼을 때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은행에 이자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자를 내가 20년 동안 전부 다 계산을 했더니 그 비용이 요만큼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도 얘가 더 절감이 됩니다라고 하면 얘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초기 관리비고 여기가 유지 관리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조금 더 단순화 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요즘은 이제 각 가정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가 중앙난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난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중앙난방은 뭐고, 개별난방은 뭐, 그 설비 가면 여러분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개별난방일 때 어느 하나의 그 아파트에 30평형 요즘 이 평형자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렇게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아파트에 내가 보일러를 지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기름이 됐든 가스가 됐든 뭐 보일러를 바꾸려고 하는데 보일러의 금액이 우리가 보면 뭐 거꾸로 타는 것도 있고 뭐 요즘 뭐 저는 업체 이름 얘기해도 되죠. 뭐 지구를 지키는 뭐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보일러들을 쭉 가서 봤더니 한 개의 보일러 회사가 일단 가장 좋아요. 선호도가. 그럼 그 선호도에서 보니까 얘는 20만 원짜리고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보일러를 자체 수명을 봤더니 10년간을 써요. 이 보일러를 놓고 똑같이 난방을 돌렸을 때 1년에 들어가는 여기 그 난방의 유지비가 여기는 3만 원이고 여기가 더 많아야 되겠죠. 여기는 5만 원이고 여기는 2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비용의 갭 차이가 3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3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쓰면 얼마요? 3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5만 원씩 10년이니까 50만 원을 더하면 70만 원이고 얘는 20만 원씩이니까 20만 원 더하면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설명을 해가면서 건축주한테 이 보일러를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그 데이터를 건축주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건축주는 이 보일러를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을 공부한다고 왔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선배들 뭐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건축사도 있고 다 있죠. 이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못해요. 그렇죠. 못합니다. 제가 단독이 그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데이터화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데이터화가 만들어진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거랑 상관없어요. A. 무조건 A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죠. 그럼 이제 B가 가만히 있나? 저쪽에 가서 건축자, 그러면 나는 A보다 내가 1억 더 싸게 해줄게. 그럼 건축주가 B. 그럼 A가 또, 너는 그걸 더 싸게 해줄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건축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술을 발휘를 못하고, 결과는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용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부실공사를 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얘기가 너무 딴 데로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도록 이런 데이터들도 다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저런 것들을 관리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돼요. 요즘은 건축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뭐 설계, 시공,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설물 관리라고 하는 파트가, 건물 관리 파트가 또 따로 떨어져 나서 굉장히 이쪽이 지금 어떻게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관리 쪽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생애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초기 비용이 작고 유지관리 비용이 일반적으로 크다. 얘를 30%, 얘를 보통 70% 정도 들어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 갭이 생기니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 전체적인 비용을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관리 기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지관리비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 건물에 따라서 저 건물에 투입되는 비용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건물이 가상의 건물이다. 그러면 그 자료 자체는 뭐예요? 가상이라는 거죠.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가장 큰 개념은 무조건 기존 건물이에요. 기존 건물을 분석을 해야만 되는 거고, 이 기존 건물을 분석을 해서 똑같은 건물을 내가 그 설계하고 공사를 할 때 그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신규 건물에는 이 데이터의 신빙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묻고, 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주로 용어에 관계되는 것을 묻고요. 때에 따라서 이제 용어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 어떤 거를 내가 따질 거냐. 그러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초기 투자비가 뭐라 그랬어요? 기획비용, 설계비용, 발주비용, 시공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가는 거고, 나중에 재개발까지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소적인 요소들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에 따르는 것들이 요소적인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수명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건물을 얼마나 놓고 볼 거냐. 그 다음에 또 뭐를 따져야 되냐면 이자를 따져야 돼요. 이자. 그래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까 따졌죠. 여기 차이 나는 비용만큼을. 이자를 따질 때 내가 단리로 따질 거냐, 복리로 따질 거냐. 복잡하죠. 뭐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는 현재 가치로 따질 거냐, 미래 가치로 따질 거냐, 이런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해서 내가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지금 이대로 부어간다면 현재는 뭐 100 얼마지만 미래로 이대로 쭉 부어나가면 미래 가치로 180 얼마입니다라는데 계속 저는 지금 붙고 있지만 미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이런 식의 모든 거를 따져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건축주를 설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관리기법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따른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방법에 해당하는 거 LCC에서 그 공식이 있는데 그냥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거기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들에서, 그렇죠? 이건 뭐 기계에 따르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건물에 따르는 것은 전체 생애비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E다, I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QC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질관리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아까 공정 뒤편에서 잠깐 언급을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품질관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한 단어는 있습니다. 자,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누가 판단한다? 만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소비자가 무조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건축주라고 하는 말 기억하듯이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고, 최고로 비싼 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품질이 최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품질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용도에 맞춰서.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교재 보면 컴퓨터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산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이 전산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컴퓨터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런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모든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제목부터 설명을 하죠. 시공이라는 게 뭐냐? 이 시공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거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시공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정리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게 라이프 사이클이고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했고, 이런 부분들을 왜 투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산화다, 컴퓨터화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항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사람이 하던 것을 전산화, 컴퓨터로 우리가 변환을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CAD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가 도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손으로 다 그렸던 걸 우리가 키보드로 해서 CAD 프로그램에서 점 찍어가지고 입력 그리고 막 2D, 3D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AD 그럼 다 아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산화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CIC라고 하는 것이 있고, CALS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여기 PMIS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캐드는 뭐로 했죠? 도면 그리는 거를 전산화한 거죠. 도면 그리는 거를 전산화한 거예요. 도면 그리는 작업을 컴퓨터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건축물을 생산하는 과정 전체를 내가 전산화 시켜버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야, 도면 그리는 거 컴퓨터를 이용한 거죠. 자, 부품 만드는 거 하고, 여기에 로봇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고,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고, 만드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뭐 부품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저렇게 로봇 같은 걸 쓰고, 조립도 하자. 그럼 그리고 생산하고 조립하는 이 전체를 갖다가 뭐예요? 전산화, 뭐 로봇을 하든지. 다 그러면 이 과정을 뭐다? CIC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뭘 한다? 전산화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를 CIC.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막 쭉 써져 있는 건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원어를 딱 혀를 굴려가면서 쓸 때, 그때 활용을 하시고요. 요거를 주장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는, 생산 과정에 따르는 것을 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CIC 골라내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쉽죠? 자, 칼스나 PMIS는 똑같은 뜻입니다. 얘를 정리하면 통합 정보 전산망이에요. 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통합이에요. 모든 자료를, 정보를, 그렇죠? 정보를 뭘 했어요? 전산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통합 정보 전산망입니다. 그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된 거예요. 요즘 AI는 다 알아요. AI 모르지만 뭐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뭐 로봇 이렇게 다 알죠. 컴퓨터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거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AI는 그걸 가지고 더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이제 AI라고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 군데 모아놓자라고 하는 게 칼스하고 PMIS입니다. 그럼 이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PMIS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건축에 관련된 사람이니까 누구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이건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설명된다면 요거는 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정보망에 막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타일이 떨어지는 하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딱 접속을 하면 하자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끔 정리를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간이.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막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민간 나라라고 시험은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얘는 프로젝트에 연관된 사람들의 해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걸 PMIS. 이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십니다. 이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손쉽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교재에는 번호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전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빔. 그죠? 이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그렇죠. 이거는 3차원이죠. 이렇게 3차원에 해당하는 가상의 모델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빔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모델을 만드는 것은 공사의 과정들을 내가 파악을 하고 수량도 좀 파악할 수 있고 공사의 문제점들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빔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 내용은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산화 과정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컴퓨터화라고 해서 빔까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그 교재에서 마지막 린건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요즘 개념이 조금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린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를 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보십니다. 불필요한 것을
빼버린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이제 우리가 일본에 해당하는 물건들은 이제 거의 안 사죠. 안 사고 쓰는데 이거 이제 토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내가 저 린건설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즉시 생산 시스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얘를 우리가 그래서 just in time 그래서 JIT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1년에 흐름 작업에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흐름 작업. 자동차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저쪽에서부터 내가 차축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고요. 여기 오면 이런 차축에다가 내가 뭘 한다? 이렇게 바퀴를 끼게 되는 공정이고, 그 다음으로 가면 이런 차축에 바퀴가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뭐 다른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체를 내가 덮어가는 과정이다 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그냥 세 가지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이게 흐름이 있는 거죠. 건축도 흐름이 있죠. 땅을 파가지고 골조를 만들고 막 이런 흐름의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여기 바퀴를 끼니까 바퀴를 무조건 만들어서 창고에다 바퀴를 싸두고 이렇게 바퀴를 싸두고 여기서 몇 대 그럼 몇몇 빼가지고 가서 이렇게 조립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차체도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를 하자라는 쪽으로 간 것은 뭐냐면, 야, 이 창고 짓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 물건을 싸두면 이 물건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이 물건을 보관하다가 물건 상태가 나빠지면 이거를 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고, 낭비가 따르는 거니까 얘를 없애자. 이렇게. 얘를 없애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 100개를 만들 거야. 그럼 타이어가 400개만. 이렇게 400개만 필요한 양만큼만 딱 갖다 놓고 바로 조립을 하면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체계가 도요타 자동차를 만들 때 그런 관리 기법으로 우리가 창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다? 건설에다 우리가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흐름에 해당하는 거고요. 흐름에 해당하는 거. 기존의 것은 어떻게 했어요?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밀었죠.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래서 미는 작업이었어요. 미는 작업이었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만큼 뭐예요? 당김이라는 거죠. 당겨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땡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불필요한 것은 빼자라고 했던 것들이 린건설이다. 사실은 이거를 건설회사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효과를 받냐? 아마 크게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리 기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총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하면 우리가 4단계로 나눠요. 그게 플랜 두 씨 액션이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 번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없지만 여기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니까 거기 뭐예요? 대량 생산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당김 생산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당김 생산. 우리가 밀어내기 방식 그럼 틀리는 겁니다. 당김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당김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밀어내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청동 개요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약간 혼동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고 더 볼 수는 있지만 아예 전혀 모르겠다는 분은 건너뛰고 그냥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설명을 들은 내용 정도만 그냥 어렴풋이라도 알면 문제 적용시키고 문제 반 정도만 내가 풀 수 있으면 빨리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해당하는 수업 마치고요. 다음에 우리가 공사 시공 방식,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장에서 또 우리 재미난 수업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